죽은 자는 산자보다 침묵을 잘 지킨다고들 한다. 그러나 생명 없는 몸이 무기로 변모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래에 안치된 썩어가는 시신이 잉글랜드가 동원한 어떤 군사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말이다. 1963년 3월 24일 한 여인의 삶이 끝났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빠뜨린 사실은 이것이다. 그녀는 왕실 침대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두며 기도와 함께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몇 주 동안 눕기를 거부한 채 선 자세로 죽었다. 그녀의 눈은 열려 있었고 오직 그녀만이 볼 수 있는 유령들을 응시했다. 시종들은 여왕이 마침내 정신을 잃었다고 속삭였다. 스페인 무적 함대에 맞서 승리하고 파산한 섬나라를 제국으로 변모시킨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튜더가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즉시 그녀의 몸이 식기도 전에 날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다고 믿는 친숙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묻어버린 이야기이며 4세기 동안 나부로 봉인된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꾸밈없는 진실은 영국 군주국이 공들여 구축한 모든 것을 해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 안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부터 시작해보자. 리치먼드 궁전에는 엘리자베스의 죽음 몇 주 전부터 죽음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것은 깔끔한 병의 향기가 아니라 뭔가 독특하고 뭔가 썩어가는 냄새였다. 하인들은 라벤더와 로즈마리로 바닥을 격렬하게 문질렀다. 그들은 연기가 눈물을 흘리게 할 때까지 향을 피웠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악취나는 증기는 마치 스스로 생명이라도 가진 것처럼 여왕의 개인 숙소에서 새우며 나왔다. 그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육신을 괴롭히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상상해보라. 한때 한 번의 시선으로 온 방을 사로잡았던 여인이 이제는 다리가 더 이상 그녀의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서 쿠션에 기대어 있었다. 수많은 초상화에 영원히 새겨진 그녀의 얼굴, 그 유명한 모습은 두꺼운 흰색 페이스트로 가려져 있었는데 너무나 두꺼워서 그녀가 말하려고 할 때 금이 갔다. 그 가면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는 잠시 후에 밝히겠다. 믿어라, 여러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녀의 수석 시녀였던 캐서린 하워드는 나중에 즉시 파괴된 편지에서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 여왕 폐하의 지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5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유령들과 다툽니다. 지난밤 그녀는 검은 옷을 입은 형체들이 벽을 뚫고 나온다고 소리쳤습니다. 의사들은 구석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다. 그들이 어떤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녀를 제대로 검진할 수도 없었다. 아무도 여왕에게 손을 댈 수 없다. 아무도 그녀의 옷을 벗길 수 없다. 아무도 실크와 보석과 기만의 겹겹이 쌓인 옷 아래를 들여다볼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몇 주에 걸친 그녀의 길고 고통스러운 최후를 지켜보았다. 하지만 되짚어 가보자. 그녀의 존재 자체가 겪었던 시련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녀의 죽음의 온전한 공포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36년 겨우 3살 난 어린 소녀가 어머니가 처형대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앤 불린 잉글랜드를 로마로부터 분리시킨 여인이자 아들을 낳지 못하자 헨리 8세가 파멸시킨 여인. 엘리자베스는 처형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들었다. 군중의 함성, 그리고 뒤이은 섬뜩한 정적, 그리고 절대적인 침묵을. 그녀의 어머니의 머리가 잘렸다. 엘리자베스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섬뜩한 깨달음이 아이의 정신 속에 굳건히 자리 잡았다. 나약함은 파멸로 이끌고 여자라는 것은 운명을 재촉하며 무엇이든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교훈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헨리 8세의 궁정에서의 삶은 웅장한 궁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시체 안치소에 가까웠다. 왕비들은 왔다 갔고 머리는 자주 잘렸다. 왕의 기분은 아침과 점심 사이에 변할 수 있었고 누군가는 저녁 식사 때까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모든 것을 조용히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며 지켜보았다.
클레베스의 애는 거부당했지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만큼 현명했다. 캐서린 하워드는 너무 어리고 너무 경솔하여 21살에 처형당했다. 캐서린파는 신중하고 교활하게 눈에 띄지 않음으로써 견뎌냈다. 생존의 원칙은 냉혹했다. 적응하거나 죽거나 굴복하거나 죽거나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면 죽는 것이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학습에 대한 엄청난 소질을 보였다. 그녀의 지위가 박탈되고 서녀로 낙인 찍혀 궁정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짓고 절을 하며 그들의 자비에 감사를 표했다. 내면적으로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자들, 침묵한 자들, 그리고 미래에 유용할 수도 있는 자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아버지가 반복적으로 결혼할 때마다 새로운 아내들은 여성이 얼마나 소모품 같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상기시켰고, 그녀는 라틴어, 그리스어, 철학, 그리고 다양한 언어에 몰두하여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들이 그녀의 성별을 간과할 정도로 지적 능력을 함양했다. 그녀의 오빠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왕위에 오르고 열성적인 프로테스탄트들이 거리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불태웠을 때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프로테스탄트 예배에 참석하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그들에게 비난할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언니 메리가 여왕이 되어 프로테스탄트들을 불태우는 것으로 보복했을 때, 스미스필드의 불길이 수백 명의 비명 지르는 남녀를 삼켰을 때, 그들이 엘리자베스를 런던탑에 가두었을 때, 그녀의 어머니가 죽음을 기다렸던 바로 그 방에서 엘리자베스는 비범한 일을 해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1554년의 런던탑은 단순한 감금 장소 이상이었다. 그것은 처형을 기다리는 대기실 역할을 했다. 엘리자베스는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감방에 있는 모든 돌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했다. 벽에는 이전 죄수들이 자신의 이름, 절박한 기도, 마지막 절망적인 생각을 새겨놓은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2달 동안 구금되었다. 2달간의 끊임없는 신문, 2달간의 영원한 불확실성, 그날이 교수대로 그녀를 데려갈 날이 될지 결코 알 수 없었다. 메리는 그녀의 죽음을 원했다. 엘리자베스에 대한 증거는 미약했다. 몇 통의 편지, 프로테스탄트 반군과의 약간의 연루 정도였지만 튜더 왕조 잉글랜드에서는 군주가 피를 원한다면 불충분한 증거도 충분했다. 그렇다면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부분적으로는 순전히 행운 덕분이었고, 부분적으로는 그녀의 답변이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로 그녀의 생존은 중요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메리에게 자신을 처형하는 것이 살려두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어떻게 그녀는 이를 달성했을까? 필요한 어떤 인물이라도 연기함으로써였다. 메리의 시선이 그녀에게 닿을 때는 가톨릭 신자였고, 신문이 너무 가혹해질 때는 병을 앓는 척했다. 사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이든 다른 고통 때문이든 실제로 몸이 좋지 않았다. 겸손하고 순종적이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교한 연극이었다. 모든 말은 미리 계획되었고, 모든 눈물은 완벽한 타이밍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한 경험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오한 영향이다. 단 하나의 틀린 말,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 한순간의 진정한 감정이 당신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의 정신과 육체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그것은 당신을 천천히 감지할 수 없게 그러나 완전히 침식한다. 엘리자베스는 1555년에 런던탑에서 나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들어갈 때의 젊은 여성은 걸어 나올 때의 그녀와 같지 않았다. 그녀는 더 강인해졌고 더 초연해졌으며 훨씬 더 자제력이 강해졌다.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원칙을 내면화했다. 그 심오한 교훈은 그녀의 통치 기간 전체를 규정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그녀의 몰락의 원인이 될 것이다. 1558년 메리는 자식 없이 그리고 증오받으며 죽었다. 갑자기. 그리고 모든 역경을 딛고 엘리자베스는 25살의 여왕이 되었다. 그녀는 살해당한 어머니의 여파를 헤쳐나갔고 폭군 아버지의 고통을 견뎌냈으며 병약한 오빠에게서 살아남았고 살인적인 언니에게서 벗어났다. 그녀의 전 존재는 처형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이제 그녀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다. 그녀의 대관식은 장관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런던을 가로질러 말을 탔고 군중은 그녀의 이름을 환호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손을 흔들며 영광스러운 군주의 모든 면모를 구현했다. 구경꾼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녀의 정교한 가운 아래 단단히 조여진 코르셋으로 인한 찰과상, 무거운 왕관으로 인한 지끈거리는 두통, 그리고 그녀의 위험 있는 미소 아래 숨겨진 순전한 공포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들이 모르는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왕이 되는 것은 그녀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 단지 그녀를 더 눈에 띄는 표적으로 만들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서 받은 첫 번째 지시는 결혼하라, 후계자를 낳으라, 왕위 계승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고문들, 의회, 그리고 유럽 전역의 모든 대사들로부터의 명령이었다. 잉글랜드의 전체 정치 체제는 이 한 가지 점에 대해 단결되어 있었다. 여성은 혼자 통치할 수 없으며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잠재적 남편들의 행렬은 즉시 시작되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먼저 나섰다. 그는 그녀의 죽은 언니의 호랍이었고 그녀의 2배 나이였으며 잉글랜드를 자신의 방대한 가톨릭 제국에 편입시켜 보호하겠다고 제안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특사를 만나 달콤한 미소를 짓고 그 제안을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것을 고려할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직접적인 거절은 스페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분쟁을 촉발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했다.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이 등장했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였고 더 유리한 후보였다. 그러나 그와 결혼하는 것은 잉글랜드를 신성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대륙 분쟁에 얽히게 할 것이었다. 엘리자베스는 흥미를 가장했고 협상을 질질 끌었지만 결코 약속하지 않았다. 스웨덴의 에리크 14세는 끊임없이 자화상을 보냈는데 각 그림은 이전 그림보다 더 아첨하는 듯했다. 엘리자베스는 그것들을 자신의 개인 방에 전시하고 그의 열성의 비웃음을 터뜨리며 시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그 생각을 결코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젊은 프랑스 가톨릭 신자 앙주 공작은 대부분의 다른 이들보다 더 진전을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한동안 진정으로 흥미를 보인 듯했다. 그녀는 서신에서 그를 애정 어린 개구리라고 불렀지만 그는 가톨릭 신자였고 그녀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한다면 잉글랜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그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레스터 백작 로버트 더들리가 있었다. 이 특별한 구혼자는 달랐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동반자였다. 그는 그녀의 대관식에 참석하여 그녀의 말을 이끌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매력적이고 야심차며 프로테스탄트였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었다. 그는 이미 에이미 롭사트와 결혼한 상태였다. 그리고 1960년 에이미 롭사트가 죽었다. 그녀는 컴너 플레이스에서 비극적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뼈가 부러졌다. 의심스럽게도 더들리가 엘리자베스와의 결혼기를 열기 위해 그녀의 죽음을 꾸몄다는 소문이 즉시 퍼졌다. 심지어 일부는 엘리자베스 자신이 그 일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뒤이은 스캔들은 엄청났다. 엘리자베스는 소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깊이 사랑에 빠져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삶에서 그토록 깊은 낭만적인 애정을 품었던 유일한 경우였을 것이다. 그녀는 추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여왕이었다. 그녀는 원하는 누구와도 결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고문들은 반란을 위협했다. 그 스캔들은 그녀의 통치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했다. 웨세는 그것을 잉글랜드가 살인적인 군주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삼을 것이었다. 그녀 통치의 정당성 자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측근에 두었고, 그를 백작으로 승격시키고, 토지와 자귀,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그와 스스럼없이 교제하며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관계를 연인으로 추측하게 만들었고, 이는 그들의 관계의 본질을 파악하려던 외국 대사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이 깊이 관여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임신에 대해 극심한 편집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생아가 있었다면 그녀의 통치는 즉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더들리와 가장 가까웠고, 이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수년 후 더들리가 죽어갈 때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발견된 개인 문서들 중 하나로 리본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필체로 그의 마지막 편지라고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우리만이 아는 진실,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우리를 묶었던 비밀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확히 이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에는 명시적인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 즉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으려 했던 그녀의 확고한 거부, 자녀가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재위 기간 내내 겪었던 반복적인 신비한 질병들과 함께 고려할 때 설득력 있는 가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의 생식기관에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처녀 여왕이 전혀 의도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의학적 현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라면 어땠을까요?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단편적이지만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외국 대사들은 엘리자베스의 신체적 특징을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이는 그들의 군주들이 잠재적인 결혼 상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아는 것이 전문적인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깊고 남성적인 목소리에 대해 언급했고, 다른 이들은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큰 키와 놀라운 힘에 주목했습니다. 한 스페인 사절은 폐하의 모습은 다른 여성들과 같지 않다고 썼지만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전에 스페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대사는 엘리자베스가 매우 큰 목소리와 남성적인 말투를 가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은 그녀가 숙녀라기보다는 군인에 가까운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모욕적인 의도가 아니라 혼란에서 비롯된 관찰을 나타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단순히 그녀의 시대에 기대되던 여성적 전형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 외에도 엘리자베스의 신체 건강은 자체적인 미스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1566년, 그녀는 심한 열, 땀을 많이 흘리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하게 만드는 고통에 시달리는 깊은 병을 앓았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고 믿고 그녀는 로버트 더들리를 섭정으로 거의 지명할 뻔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들은 결국 그녀를 진찰할 허락을 받았는데, 군주와의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엄격히 금지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진찰 결과는 공식적으로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쿼르티아의 기록에 따르면 한 의사, 휴익 박사가 그녀의 개인실을 나서며 눈에 띄게 흔들리고 얼굴은 창백하며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묘사하는데, 마치 지극히 불쾌한 어떤 것을 목격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관찰 내용을 동료 의료 전문가들에게조차 털어놓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12개월 후 그는 사망했는데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열병으로 기록되었으나 많은 이들에게는 의심스러울 정도로 편리한 진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불과 2년 후인 1968년 엘리자베스가 회의 중에 갑자기 쓰러지는 또 다른 당혹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녀들이 그녀를 개인실로 안내하고 옷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성 중 한 명이 쓰러졌고 다른 이들은 즉시 방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일부 현대 의학사학자들은 엘리자베스가 안드로겐 불감성 증후군을 알았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XY로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을 처리하지 못해 겉으로는 여성으로 보이는 유전 질환입니다. AIS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평균보다 큰 키, 낮은 목소리 톤, 적은 채모, 그리고 기능적인 여성 생식 기관의 부재를 보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완전히 여성적이지만 월경을 하거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진단은 다양한 역사적 수수께끼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결혼 거부, 명백한 월경 주기의 부재, 많은 역사적 기록에서 언급되지만 항상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동반함, 주변 사람들이 언급한 더 남성적인 특성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사들이 너무나도 깊이 동요하여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숨겨진 진실입니다.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대안적인 이론으로는 고환 여성화 증후군, 스와이어 증후군 또는 다양한 기타 간성 질환들이 포함되며 이들 모두는 겉으로는 여성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임신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우리에게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로 이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증거인 그녀의 유골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훼손되지 않은 채 안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역사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녀의 유해를 연구할 허락을 구하는 모든 청원을 일관되게 거부해왔습니다. 400년 이상 그들의 답변은 한결같은 거절이었습니다. 1952년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중 역사학자들이 엘리자베스 1세의 유해를 마침내 조사하려던 공동 노력은 다시 한번 거부당했습니다. 1975년 첨단 비침습 스캐닝 기술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요청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그녀의 서거 400주년을 맞아 여러 학술기관들이 제출한 공식 청원 또한 단호한 거절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제시된 정당화는 일관되게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입장은 수많은 다른 왕족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허용한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리처드 3세는 2012년에 발굴되어 철저한 분석을 거쳤습니다. 그의 유골은 CT 스캔, DNA 염기 서열 분석,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튜더 시대의 다른 매장들도 탐사되었습니다. 헨리 6세의 무덤이 개봉되었고 캐서린 오브 아라곤의 유해도 조사되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의 통치자들도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엘리자베스에게만 유독 예외가 적용되는 걸까요? 그녀의 사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명백해 보입니다. 그 관 속에 담긴 진실이 확립된 서사와 일치하지 않으며 그 서사는 위험에 빠뜨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는 45년 동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이 결정은 자유롭게 내려졌든 상황에 의해 강요되었든 상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침묵의 살인자, 즉 그녀가 받아들인 독에 우리의 관심을 돌려봅시다. 엘리자베스의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외모는 극도로 창백한 피부,
선명한 붉은 입술,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카락을 특징으로 했으며 이는 수많은 그림에서 포착된 영원한 시각적 정체성입니다. 각 그림은 한결같이 흠없고 설화석고 같은 얼굴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실 그녀의 건강을 점진적으로 갉아먹는 일상적인 미용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베네치아 세루스라고 알려진 이 특정 흰색 화장품은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것의 제조법은 백연과 식초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비소를 첨가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납과 비소의 강력한 혼합물이 매일같이 그녀의 피부에 일상적으로 도포되었습니다. 도포 방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용 혼합물, 종종 역설적으로 피부에 이점보다는 해를 끼치는 산성 용액으로 얼굴을 씻어냈습니다. 이어서 세루즈를 두껍게 겹겹이 발라 피부색이 흠없이 하얗고 균일하게 보일 때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이 극적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촛불 아래 이 짙은 흰색 화장, 선명한 붉은 입술, 화려한 의상으로 장식된 엘리자베스는 숨쉬는 조각상, 현연한 신처럼 거의 초자연적인 존재감을 풍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납은 강력한 신경 독성 물질입니다. 그것은 단지 피부 표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을 통해 침투하여 혈류로 들어가 뼈에 축적되고 궁극적으로 뇌에 도달합니다. 장기적인 납 중독의 증상들은 엘리자베스가 기록된 건강 문제들의 포괄적인 목록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합니다. 성인기 내내 그녀는 강렬하고 재발하는 두통에 시달렸는데 때로는 너무 쇠약해져서 공식적인 행사를 취소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속적인 복부 불편함 또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시녀들은 그녀가 심한 위경련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관절통과 근육 약화는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40대에는 엘리자베스가 계단을 오르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50대에는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기분 변화와 뚜렷한 짜증 또한 특징적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무서운 성질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순간은 아주 즐겁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고함을 지르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대신에게 슬리퍼를 던졌고 다른 때에는 사소한 잘못 때문에 시녀의 얼굴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말년에는 궁정 사람들이 엘리자베스가 토론의 맥락을 놓치거나 최근 대화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목격했는데 이는 인지 손상과 진압력 상실 에피소드를 시사합니다. 그녀는 또한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잠을 거의 자지 못했으며 종종 밤새 개인실을 서성거렸고 시녀들이 번갈아가며 그녀 곁에서 밤샘을 했습니다. 동시대 연대기들은 그녀를 창백하고 허약하며 보통 서 있어야 할 의식에서도 앉아 있어야 하는 상태로 자주 묘사했는데 이는 빈혈과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증상들은 만성 납 노출의 프로필과 일치합니다. 놀랍게도 45년 동안 엘리자베스는 자신을 점진적으로 독살했으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각 공개석상에서는 나이 들지 않음, 영원함, 신성함의 분위기가 필요했습니다. 이 화장품 가면은 허영심의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나약함의 어떤 징후든 그녀의 공적인 페르소나에 어떤 불완전함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적들을 끌어들였을 것입니다. 스페인은 영구적으로 침략의 구실을 찾았고 가톨릭 음모자들은 늘 음모를 꾸몄으며 심지어 그녀 자신의 귀족들조차도 대안적인 군주의 이점을 끊임없이 저울질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그녀의 무적성을 투영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아침 시녀들은 그녀의 얼굴이 뚫을 수 없는 하얀 장벽이 될 때까지 독성층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납은 그녀의 진피층 깊숙이 침투하여 밤에 세안 후에도 모든 모공에 유령처럼 하얀 잔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품층 아래 숨겨진 해악은
해마다 심해졌습니다. 40대가 되자 그녀의 피부는 건조하고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나비 피부의 천연 보습 방어막을 녹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녀들은 악화되는 상태를 가리기 위해 점점 더 두꺼운 화장을 발라야만 했습니다. 50대에는 나비 피부 조직을 적극적으로 침식하면서 처음에는 경미했던, 그 다음에는 점차 커지는 개방성 병변이 생겼습니다. 이 상처들은 이후 추가적인 화장으로 가려졌는데 이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두꺼운 화장을 필요하게 만들어 해로운 악순환을 지속시켰습니다. 60대에 접어들었을 때 수년 후 그녀의 시녀 중 한 명이 몰래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과 목에는 검게 변한 조직 부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고 좀처럼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끔찍한 증상은 괴사, 즉 납의 장기간 노출되어 조직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는 그녀는 흠없고 빛나며 비현실적인 존재, 즉 요정 여왕이자 글로리아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통치 후기에 그려진 초상화들은 특히 많은 것을 보여주는데 점점 더 양식화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1600년경으로 추정되는 유명한 레인보우 초상화는 엘리자베스가 거의 7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름 하나 없이 완벽한 안색을 가진 젊은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묘사가 아니라 상징이자 신화입니다. 수많은 화장 아래 가려진 진짜 엘리자베스, 그 여성은 육체적으로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코르셋은 스스로에게 가하는 또 다른 고통의 도구였습니다. 엘리자베스 궁정의 패션 트렌드는 매우 특정한 신체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극도로 가는 허리, 납작한 가슴, 그리고 뻣뻣한 삼각형 모양의 상체였습니다. 이 이상에 맞추기 위해 여성들은 고래뼈 나무, 강철 같은 재료로 보강된 코르셋을 입었는데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단단히 조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다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코르셋을 착용했습니다. 공식적인 국정 행사 동안 그녀는 지친 기색 없이 장시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코르셋은 그녀의 몸이 무너질 듯 할 때 꼿꼿이 세워주는 단단한 틀 역할을 했고 문자 그대로 감옥과 같은 억압적인 감싸개로 기능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던 육체에 구조적 지탱을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엘리자베스 시대의 코르셋은 제대로 조였을 때 여성의 허리를 약 4에서 6인치 정도 줄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의 신녀들은 그녀의 코르셋을 훨씬 더 심하게 조여서 40년 이상 매일 6에서 8인치에 달하는 놀라운 압축 효과를 얻었다라고 회상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육체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을지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갈비뼈는 안쪽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 결국 영구적인 변형을 겪게 되었습니다. 폐는 완전히 팽창할 수 없어 만성적인 얕은 호흡과 충분한 공기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을 야기했습니다. 간은 압박과 전이를 겪었고 내장은 심하게 압축되었습니다. 위는 팽창할 공간이 없어 소화는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변했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끊임없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누워 있을 때가 유일한 휴식이었지만 이마저도 갈비뼈의 영구적인 변형 때문에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시대 다른 귀족 여성들의 사후 검사 결과는 그 파괴적인 영향을 보여줍니다. 골절된 갈비뼈, 눈에 띄게 움푹 들어간 간, 용량이 줄어든 수축된 폐, 그리고 지속적인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비롯된 척추 이상 등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녀들 스스로 증언하기를 그녀의 죽은 몸에서 마침내 코르셋을 벗겨냈을 때 그녀의 몸통에는 깊은 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45년간 단단한 지지대가 눌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지워지지 않는 살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홈들은 너무나 뚜렷해서 코르셋 틀의 명확한 윤곽이 마치 화석처럼 그녀의 피부에 문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옷 한 조각이 사람의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40년 이상 지속된 그러한 끊임없는 압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숙고해 보십시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코르셋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코르셋이 없으면 그녀는 연약하고 취약하며 그저 필멸의 존재로 보일 것이었고, 그녀의 역할은 초인적인 이미지를 투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은 인내심에 대한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코르셋을 입고 몇 시간 동안 얕은 숨을 쉬며 고통을 견뎌내면서도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는 것, 불편함이나 나약함의 어떤 눈에 띄는 징후라도 그날 밤 외교관들의 모든 보고서에 즉시 실릴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스페인, 프랑스, 로마에 도달하여 그들 모두 잉글랜드의 군주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평가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육체적인 안녕을 희생하며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엘리자베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도전들을 가져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1968년 고국 스코틀랜드의 봉기를 피해 잉글랜드로 망명했습니다. 메리는 엘리자베스의 사촌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놀랍도록 아름다웠고 결정적으로 이미 남자 후계자를 낳은 다산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엘리자베스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었습니다. 가톨릭 유럽의 관점에서 메리는 잉글랜드의 정당한 여왕이었고 엘리자베스는 불법적인 결합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여겨졌습니다. 메리는 살아있는 위험을 초래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잉글랜드 내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자베스를 상대로 꾸며진 모든 음모에는 언제나 메리가 핵심에 있었습니다. 1971년의 리돌피 음모는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 메리를 노퍽 공작과 결혼시키며 그녀를 잉글랜드 왕위에 앉히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계획은 발각되어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1983년에는 스페인의 침공과 내부 반란을 연계하여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여왕으로 옹립하려는 스롱 모턴 음모가 있었는데 이 음모 또한 성공적으로 폭로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1986년의 베빙턴 음모는 메리의 최종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젊은 가톨릭 귀족 집단이 엘리자베스를 암살하고 메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첩보 책임자 프랜시스 월싱검은 이 음모에 성공적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는 음모가 진행되도록 허용하면서 메리가 계획된 암살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승인했다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엘리자베스는 망설였습니다. 메리는 신이 정한 여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처형은 군주들이 법적 결과, 심지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선례를 만들 것이었습니다. 글쎄입니다. 이는 군주의 신성한 권리라는 신성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7년 2월 엘리자베스는 마침내 사형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메리는 포더링게이 성에서 처형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후 엘리자베스는 명령서가 자신의 최종 동의 없이 발송되었으며 비서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의도된 결과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리의 처형 이후 엘리자베스는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것이 유럽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음을 전달하기 위한 계산된 정치적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녀의 개인 신녀들은 그녀의 고통이 진심이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음식을 거의 먹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종종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멍하니 응시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후회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메리는 그녀의 혈육이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그들은 여러 해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메리를 거의 20년 동안 감금했고 결국 그녀의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전혀 다른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즉, 자신이 엘리자베스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구현했던 잉글랜드 유일의 여인을 방금 제거했다라는 깨달음 말입니다. 메리는 3번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엘리자베스가 물려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았으며 배신을 겪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엘리자베스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즉 가문의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를 통치했지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은 메리의 아들 제임스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자베스에게 특별히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의 죽음은 위험을 무력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제 군사적 충돌을 위한 완벽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바로 막강한 스페인 무적함대였습니다. 1988년 잉글랜드는 역사상 가장 큰 침략군과 맞닥뜨렸습니다. 130척의 선박과 3만 명의 병사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전략은 영국 해협을 통과하여 네덜란드에 주둔한 스페인군과 합류한 다음 잉글랜드를 침공하고 엘리자베스를 권좌에서 제거하며 가톨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시도가 성공했다면 엘리자베스는 처형당하고 잉글랜드는 스페인의 위성국가로 전락하며 잉글랜드 내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완전히 뿌리 뽑혔을 것입니다. 54세의 엘리자베스는 납 중독, 몸을 조이는 코르셋, 그리고 아마도 진단되지 않은 관절염으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함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메리의 처형 이후 우울증과 씨름했고 불쾌한 밤의 환상과 엄청난 국정 부담 때문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틸버리로 가서 집결한 군대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순간은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굳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갑옷, 특히 의상 위에 착용한 장식용 흉갑을 입고 옅은 색의 군매에 올라탔으며 군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설 중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약하고 허약한 여성의 육체를 가졌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군주의 용기와 굳건함, 그리고 진정 잉글랜드 왕의 용기가 있습니다. 저는 파르마나 스페인 혹은 어떤 유럽 군주라도 감히 제 영토의 국경을 침범하려 하는 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정 웅장하고 고무적인 선언이었으며 용기와 통치의 영원한 본보기로 4세기 동안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간과되는 것은 이 공개적인 광경에 앞서고 뒤따른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연설에 앞서 엘리자베스는 최근의 질병, 아마도 숨겨진 만성 질환의 재발로 인해 너무나 쇠약해져서 말에 오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의 신녀들은 그녀를 거의 안장 위로 들어 올리다시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은 물질, 아마도 각성제와 혼합된 와인을 주어 사열 내내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진정으로 찬란했습니다. 그녀는 꼬박 3시간 동안 전사의 군주 그 자체를 구현하며 병사들의 대열을 오가고 병사들과 눈을 맞추며 활력과 확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승리의 신념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연극적인 광경, 즉 그녀의 존재가 보여준 가장 인상적인 모습이었고 효과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했던 병사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로 변모했고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시면이라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쓰러져 일주일 내내 개인 거처에 갇혀 지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녀는 고형 음식을 섭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들은 뇌출혈을 짐작했지만 의심을 입증하기 위해 그녀를 진찰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한 시녀는 비밀 서신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폐하의 틸버리에서의 승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누구도 언급할 수 없지만 폐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저는 이 끊임없는 노력이 폐하의 육체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는 그 행사는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무적 함대는 부분적으로는 영리한 잉글랜드 해상 전략 덕분에, 부분적으로는 스페인 함대를 흩어지게 하고 침몰시킨 거친 대서양 날씨 덕분에 패배했습니다. 잉글랜드는 환호했고 엘리자베스는 영원한 군주이자 프로테스탄트의 수호자 글로리아나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개인 거처에서 뇌출혈과 깊은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이내 다시 대중 앞에 가면을 쓰고 나섰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엘리자베스의 운명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더들리는 무적 함대가 패배한 지 불과 몇 주 후인 1988년 열병과 위장병으로 쓰러졌고, 아마도 암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55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30년 동안 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칩거하며 나오기를 거부했고, 식사도 거부했으며 어떤 방문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고문관들은 강제로 문을 열겠다고 위협해야만 그녀가 비로소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남은 평생 동안 그의 마지막 편지를 작은 주머니에 넣어 목에 걸고 다녔고, 그가 주었던 모든 선물을 꼼꼼히 간직했으며 그녀 앞에서 그에 대한 폄하 발언을 금지했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깊었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가 떠났고 그녀는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그 공허함을 새로운 측근들로 메우려 애썼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로버트 데버루, 에식스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더들리의 의부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보다 20살 어렸으며 빼어난 외모, 매력적인 카리스마, 그리고 충동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녀는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임무를 맡기며 그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녀의 깊은 애정은 모성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에식스는 그녀의 애정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오만함으로 가득했고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가 아일랜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그를 파견했을 때 그는 비참한 실패를 겪었고 반란군과 무단으로 휴전을 맺었으며 사전 허가 없이 급히 잉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예고나 허락 없이 엘리자베스의 개인 처소로 침입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가발과 화장품 모두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의 꾸밈없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에식스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은 그가 본 정확한 모습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만 모두 그가 깊이 충격을 받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사과한 뒤 물러났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특정 잘못을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치적 실수 때문이 아니라 보호막 없는 자신을 보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1961년 에식스는 쿠데타를 계획하여 무장한 추종자들과 함께 왕실 거처로 진격했습니다. 그것은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반란은 즉시 와해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역죄를 구성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의 처형 영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은 서명하는 동안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고 보고했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에식스는 1961년 2월 25일 34세의 나이로 참수되었습니다. 그의 처형 이후 엘리자베스의 태도와 정신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따라다녔던 만연한 우울함이 마침내 그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녀는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멈췄고 적절한 영양 섭취를 소홀히 했으며 규칙적인 수면을 포기했습니다. 그녀의 고문관들은 그녀에게 후계자를 지명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거부는 뿌리 깊은 미신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는데 후계자를 지명하는 행위가 자신의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은 영리한 정치적 술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는 순간
그 인물이 모든 음모와 계략의 중심이 되어 자신의 위치를 주변화할 것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모든 흥미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말년의 신체적 악화는 가속화되었습니다. 1600년 무렵에는 대부분의 치아를 잃었습니다. 납성분 화장품과 그녀가 섭취한 많은 설탕이 치아를 부식시켰고 입냄새가 고약했다고 전해집니다. 대중 앞에 나설 때 얼굴 윤곽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뺨에 천을 덧댔는데 이는 명확한 발음을 방해했고 식사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자연 모발은 사라졌는데 남 노출,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노화의 결과로 인해 손상되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화려한 가발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두피에서 2피트 높이로 솟아오르게 만들어졌고 보석, 진주, 금실로 장식되었습니다. 이 정교한 가발들은 너무 무거워서 그녀에게 지속적인 두통을 유발했지만 젊음의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항상 착용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불수의적인 떨림에 시달렸고 이는 글쓰는 능력을 방해했고 물건을 잡는 것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심한 납중독, 파킨슨병 초기 단계 또는 단순히 70년간의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투쟁의 누적된 대가를 의미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꾸준히 나빠지고 있었고 교정 렌즈 없이는 글을 거의 읽을 수 없었지만 노쇠한 이미지를 비칠까봐 공개적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년에 대한 수많은 동시대 기록들은 항상 조심스럽고 간접적인 언어로 이를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여왕 폐하의 개인 방에는 충분한 향기가 필요하다. 폐하의 거처는 매일 철저히 환기되어야 한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서거 몇 년 후 시녀가 작성한 개인 편지는 더 솔직한 묘사를 제공합니다. 폐하의 몸 안에 어떤 향기로도 감출 수 없는 내부 부패가 있었는데 그 병과 악화의 악취가 그녀의 처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향을 피웠지만 그것은 가장 불쾌한 부분만을 완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악성 종양이었을까요? 끊임없는 코르셋 압박으로 인한 농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납독성으로 손상된 그녀의 면역 체계가 싸울 수 없었던 내부 감염이었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엘리자베스 튜더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분해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도 없었고 적절한 의료 개입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홀로 고통을 견뎌냈고 자신의 신체적 쇠퇴의 냄새가 왕궁 전체에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1902년이 저물어갈 무렵 궁정 사람들은 그녀의 통치의 임박한 끝을 감지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수척해지고 덜 강건해졌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신경질은 점차 이상하고 조용한 기질로 대체되었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장시간 앉아있곤 했습니다. 국제 특사들은 각자의 군주에게 지도부 교체에 대비하라. 잉글랜드의 군주는 말년을 보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대중적인 가장을 계속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선명한 붉은색 가발, 호화로운 의상을 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습니다. 1903년 1월, 더 이상 그 행위를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엘리자베스는 69세가 되었고 44년간 여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을 완전히 바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시종들은 경악했습니다. 꾸밈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결점, 피부 변색, 그리고 시간에 누적된 흔적들을 알아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무엇을 보든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한 시녀에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이 보게 두어라. 그녀는 먹는 것을 삼갔는데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라 삼키는 행위가 극심한 고통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두가 부어 있었고 소화관은 음식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소량의 콩소매와 약간의 와인만 겨우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복부가 기형적으로 부풀어 올라 마치 임신 6개월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처녀 여왕에게는 쓰디쓴 아이러니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복수였을 것입니다. 장기 부전으로 인한 체액 축적으로 그녀의 간과 신장 기능이 멈추면서 체내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해 복강 내에 체액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 상징성은 지극히 괴로웠습니다. 평생을 순결에 바치고 결혼과 자녀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육체는 이제 잔인하게 임신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쉬게 하려는 어떤 시도도 완강히 거부했는데 이는 그녀의 마지막 날들을 특징 짓는 거부였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간청했고 고문관들은 그녀에게 애원했으며 시녀들은 그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쌓인 쿠션 더미에 기대어 시간을 보냈고 시종들이 그녀를 지탱하여 똑바로 앉아 있도록 했습니다.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다시 2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드물고 단편적이었으며 종종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의 속삭임이거나 잊혀진 라틴어 기도의 일부였습니다. 때때로 이유 없이 웃음을 터뜨렸고 또 다른 순간에는 방의 빈 구석을 응시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시녀들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누우려 하지 않으실까요? 그녀의 설명은 다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일단 저 침대에 누우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저 침대는 덫이다. 죽음이 나를 거기서 기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그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녀의 태도에 대한 심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눕는 것은 항복, 임박한 죽음의 수용, 즉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 동안 피했던 굴복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이들은 의학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아마도 수평으로 눕는 것이 손상된 장기에 극심한 압력을 가했을 수 있습니다. 복수가 누웠을 때 호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통증의 강도가 너무 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납중독, 장기부전, 그리고 기아의 누적된 영향으로 그녀의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합리적인 동기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혼란스럽고 두려워하며 수직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마지막 남은 자제력을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편 그녀의 고문관들은 절망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서거한다면 잉글랜드는 내전이라는 끔찍한 전망에 직면했고 종교 파벌들이 왕관을 놓고 다투고 외세는 혼란 속에서 침략할 태세를 갖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잠재적인 후계자들의 이름을 줄줄이 제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메리의 아들이자 개신교도인 그가 가장 합리적인 후보였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개신교 사촌인 아라벨라 스튜어트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잉글랜드 귀족들에게도 계속되는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3월 23일 그들은 그녀로부터 제임스에 대한 어떤 암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그의 이름을 발음했는지 아니면 이름이 제시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다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왕위 계승권은 확보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침내 침대에 눕는데 동의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왕실 침실로 옮겨 부드러운 베개 위에 조용히 눕혔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힘겹고 불규칙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대주교가 그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녀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문관들은 주변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이미 제임스의 통치로의 임박한 전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도록 버텼습니다. 1903년 3월 24일 새벽 첫 빛이 비출 무렵 그녀의 숨은 점점 얕아지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엘리자베스 튜더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오한 마지막 말도 임종시 고백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멎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문들은 즉시 잠겼고 경비병들이 배치되었다. 그녀의 가장 신뢰받는 여성 시종들만이 남을 수 있었다. 고문들은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당신들이 목격한 어떤 것도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아무것도. 그들이 그녀의 몸에서 옷의 겹겹을 벗겨내기 시작하자 진정한 공포가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의 화장과 피부는 커다란 조각들로 벗겨져 나갔고 살점까지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 아래 드러난 것은 노파의 모습이 아니었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검게 변하고 궤양으로 덮이고 부패한 조직, 수십 년간 나비 그녀의 살을 갉아먹은 참혹한 결과였다. 한 시녀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방에서 나가야 했다. 코르셋은 그녀의 몸통에 너무나 깊은 자국을 남겨 마치 조각된 듯 했고 갈비뼈는 안쪽으로 휘었으며 일부는 강한 압력으로 인해 눈에 띄게 골절되어 있었다. 마지막 의복이 벗겨졌을 때 압도적인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의 다리 사이를 본 시종은 그 광경을 그저 잘못되었다 고 묘사할 수밖에 없었고 무엇이 사라졌는지 또는 심하게 기형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복부는 체액으로 부어올랐고 단단한 덩어리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종양이나 농양을 시사했다. 더 이상의 정밀 조사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의 시신은 몇 시간 안에 신속히 염포로 감싸지고 납으로 봉인되었다. 관은 사후 경직이 완전히 오기 전에 다쳤다. 시신을 수습한 시종들은 잉글랜드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녀의 개인 주치의 중 3명은 1년 안에 사망했다. 이어진 장례식은 웅장한 선전의 장이었지만 눈에 띄게 서둘러 진행되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불필요한 질문들이 확산되기 전에 그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이었다. 제임스가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종말을 알렸을 때 그의 첫 번째 칙령은 엘리자베스의 무덤이 영구히 봉인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4세기 후에도 그 무덤은 잠겨 있다. 다른 군주들에게는 유사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유해를 조사하려는 모든 신청은 거부되었다. 왜일까? 왜냐하면 그 관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전설을 돌이킬 수 없이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하고 강력하며 영원한 처녀 여왕의 그 신화는 꾸밈없는 진실이 가질 수 있는 가치보다 영국에게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엘리자베스는 비범한 재능으로 통치했지만 잉글랜드는 결국 독성 물질,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달성 불가능한 기대로 그녀를 서서히 파괴했고 그 증거를 묻어버렸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진정한 수수께끼는 단순히 그 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아니다. 그것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금지이다. 어떤 현실은 너무나 위험하다. 어떤 날조는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시신들은 제국의 생존을 위해 묻혀 있어야만 한다. 처녀 여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